한국을 다녀온 외국인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국은 실제로 가보기 전까지 절대 믿기 어렵다. 처음엔 다들 과장이라고 했습니다. 여행자가 좋은 장면만 골라 말한 거라고, 인터넷에서 부풀려진 이야기라고 웃어넘겼죠.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땐 평범해 보였던 일상이 직접 겪는 순간 오래된 상식을 흔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한국에서는 무엇이 그렇게 달랐을까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기 전 끝까지 믿지 못했던 진짜 이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사람이 줄을 서지 않아도 순서가 온다는 말을 저는 끝까지 믿지 않았죠. 딸 에밀리가 그 말을 처음 꺼낸 건 한국 교환학생 합격 메일을 받은 저녁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어가는 수프가 있었고 에밀리는 휴대폰 화면을 제 앞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아빠, 여기 봐. 한국은 맛집도 줄을 오래 안 선대. 앱으로 번호 받고 근처에 있다가 부르면 들어가면 된대. 에밀리의 눈은 이미 한국 골목 어딘가를 보고 있는 사람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화면을 한번 훑어본 뒤 짧게 웃었습니다. 인터넷 글은 원래 좋은 장면만 크게 보이기도 해. 한국을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편리함이라는 말은 쉽게 믿기 어려웠죠. 작은 나라라서 가능한 빠른 처리이거나 여행자들이 기분 좋은 순간만 보고 쓴 이야기이거나 사람들을 말없이 따르게 만드는 방식일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미국에서 20회 넘게 도시행정 컨설턴트로 일했습니다. 버스가 왜 늦어지는지, 민원 창구 앞줄이 왜 길어지는지, 사람들이 언제 화를 내고 언제 포기하는지 살펴보는 일이 제 직업이었죠. 그래서 제게 줄은 단순한 줄이 아니었습니다. 한 도시가 시민의 시간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장면이었죠. 에밀리가 한국에서 한 학기를 보내겠다고 했을 때 저는 겉으로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같이 가서 내가 지낼 동네는 한번 봐야 하지 않겠니? 에밀리는 걱정 많은 아버지의 말로 받아들였죠.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딸이 지낼 방과 골목과 학교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 생활이 인터넷 글처럼 쉽고 편하지만은 않다는 근거도 찾고 싶었어요. 딸을 막무가내로 말리기보다 제가 본 것을 가지고 차분히 말하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은 예상보다 조용하고 반듯했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읽기 쉬웠고 공항철도 안의 사람들은 큰 소리 없이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생각보다 훨씬 정리되어 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선을 그었습니다. 공항과 도심으로 들어가는 길은 어느 나라나 가장 잘 꾸며놓는 얼굴입니다. 도시의 진짜 표정은 사람들이 피곤하고 배고프고 서두를 때 나오죠. 특히 식당 앞에서 오래 기다릴 때 사람의 예의와 도시의 약한 부분은 금방 드러납니다. 첫날 저녁, 에밀리는 대학가 근처의 작은 국수집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많이 간다는 곳이라며 거기서 밥을 먹으면 학교 생활이 조금 실감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관광지가 아닌 골목 식당 앞에서 한국의 질서를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식당이 있는 골목에 들어서자 저는 걸음을 조금 늦췄습니다. 가게 앞에는 사람이 많았죠. 그런데 제가 아는 줄은 없었습니다. 문 앞에서부터 길게 늘어선 사람도 없고 누가 먼저 왔는지 표시하는 끈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편의점 앞에서 음료를 마시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가게 맞은편 화단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 입구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낮게 말했습니다. 역시 그렇군. 에밀리, 여기가 맞니? 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구나. 에밀리는 주변을 살피더니 문 옆에 작은 기계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서 번호 받는 것 같아. 잠깐만. 딸이 기계 앞에 서는 동안 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누구도 앞사람의 등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았죠. 자기 차례를 빼앗길까봐 발끝을 붙이고 서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것이 여유라기보다 허술함처럼 보였어요. 줄이 사람을 붙들어 놓지 않으면 결국 목소리 큰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 도시에서 너무 많이 본 일이었습니다. 에밀리가 돌아와 작은 번호표와 휴대폰 화면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대기 번호 받았어. 앞에 4팀 남았대. 문 위쪽 전광판에는
현재 번호와 대기팀 수가 떠 있었습니다. 숫자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직원은 손님들을 문 앞에 세워두지 않았습니다. 번호가 바뀔 때마다 전광판에 표시가 올라가고 휴대폰에도 알림이 오는 방식이었죠. 저는 담담한 척 말했습니다. 기계가 있다고 다 질서가 생기는 건 아니야. 에밀리는 대꾸하지 않고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캔커피를 하나씩 들고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는 계속 식당 쪽을 돌아봤습니다. 누가 끼어드는지, 누가 항의하는지, 직원이 당황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져 있었지만 자기 차례를 잊지 않았고 가게 앞은 복잡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죠. 20분쯤 지났을 때였죠. 에밀리의 휴대폰에서 짧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아빠, 우리 곧 들어가. 한 팀 남았어. 우리가 다시 가게 앞으로 돌아갔을 때 전광판의 숫자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화단에 앉아있던 젊은 부부가 일어나 들어갔고 그 다음 번호가 깜박였습니다. 직원이 문을 열고 밖을 향해 말했습니다. 다음 손님, 두 분이세요?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불평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들어가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작은 종이 한 장, 휴대폰 알림 하나, 전광판 숫자 하나로 차례가 굴러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에밀리가 물컵을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아빠, 신기하지? 줄이 없는데 순서가 오잖아.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물컵의 차가운 표면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다가 물을 한 모금 마시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목이 마른데도 컵이 입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 머릿속에서 허술하다고 적어두었던 장면들이 하나씩 다시 떠올랐습니다. 편의점 앞에 사람, 화단에 앉아있던 부부, 골목을 걷다 돌아온 손님들. 그들은 줄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줄에 몸을 묶어 두지 않았을 뿐이었죠. 제가 본 것은 순서가 사라진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순서는 남아있었고 사람들은 기다리는 시간을 조금씩 돌려받고 있었죠. 아이의 외투를 여미고 음료를 사고 다리를 쉬고 전화를 받는 동안에도 차례는 그대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얼른 다른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한 번 본 걸로 나라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죠. 앱과 전광판은 돈을 들이면 어디서든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느냐입니다. 저는 아직 그 부분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국수가 나왔습니다. 김이 올라오고 옆자리 학생들이 수저를 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밀리는 한 입을 먹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 여기 자주 오게 될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다시 아버지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딸이 실제로 이 도시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이 갑자기 가까워졌죠. 저는 맛을 묻는 대신 창밖을 보았습니다. 골목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약국 쪽으로 걸어갔고 누군가는 아이의 외투 지퍼를 올려주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차례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에밀리는 숙소까지 택시를 타자고 했습니다. 내일부터 학교 근처 방을 확인해야 하니 오늘은 일찍 쉬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방금 본 장면을 계속 되짚고 있었어요. 줄이 없어서 질서가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줄에 묶이지 않아도 되게 만든 일이라면, 그런 일이 사람들의 기다림을 조금 가볍게 만든다면.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죠. 대신 택시 창밖으로 지나가는 불빛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모른다. 편리한 대기 하나가 도시의 신뢰를 증명하지는 못한다. 그날 밤 에밀리가 묵을 아파트 공동현관을 지나 복도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문 앞마다 놓인 작은 상자들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지키지 않는 택배 상자들이 복도 벽을 따라 놓여 있었습니다. 식당 앞에서 겨우 눌러두었던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에밀리에게 들리지 않게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또 다른 문제겠군.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복도 양쪽을 다시 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부터 집문 앞까지 작은 상자와 큰 상자가 띄엄띄엄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상자에는 생수 표시가 있었고 어떤 상자에는 과일 그림이 찍혀 있었습니다. 비닐 봉투 하나는 문고리에 걸려 있기도 했습니다. 제 눈에는 그것이 편리함보다 먼저 위험으로 보였어요. 누가 언제 가져가도 모를 물건을 이렇게 복도에 두다니. 공동현관이 있다고 해도 사람은 드나들 수 있고 배달원도 오가고 손님도 따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일을 하며
그런 틈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라 기회가 너무 쉽게 놓여 있으면 자기 이익을 먼저 고르는 순간이 생긴다고 믿었죠. 에밀리는 제 표정을 보고 웃었습니다. 아빠, 여기서는 보통 이렇게 보통이라고? 응. 집 앞에 두고 가면 나중에 가져가면 돼. 그 말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했죠. 보통이라는 말은 그만큼 오래 반복되어 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자 옆에 붙은 운송장을 힐끗 보다가 곧 눈을 돌렸습니다. 남의 이름이 적힌 물건이 이렇게 쉽게 보인다는 사실마저 허술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방 안에서 짐을 풀 때도 저는 복도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에밀리는 침대 시트를 정리하며 한국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고, 저는 창문 잠금 장치와 현관문 보조키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문밖 상자들에 가 있었죠. 제 머릿속 보고서에는 이미 붉은 글씨가 적히고 있었습니다. 관리 실패, 도난 위험, 주민 안전 인식 부족.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문을 열자 제 보고서는 첫 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죠. 전날 밤 보았던 생수 상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과일 그림이 있는 상자도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밤새 누가 발로 차지도 않았고 뜯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상자들은 마치 자기 자리를 알고 있는 물건처럼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머리가 젖은 젊은 남자가 슬리퍼를 끌고 나오더니 자기 집 앞 상자 하나만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다른 상자에는 손끝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와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해서 따로 설명할 것도 없어 보였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교복을 입은 학생이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학생은 바닥에 택배를 피해 발을 옮겼습니다. 밟지 않으려고 조심했지만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오자 먼저 탄 어르신이 버튼을 누른 채 우리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분도 택배 상자 쪽으로는 시선을 길게 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 짧은 복도에서 이상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어젯밤 이 복도를 잠재적인 사고 현장으로 보았죠. 여기 사는 사람들을,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들을, 기회가 생기면 남의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로 먼저 상상했습니다. 제 직업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변명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에는 변명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아파트 밖으로 나가며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 조용해? 저는 대답 대신 공동현관 유리문 너머를 돌아봤습니다. 배달원이 새 상자를 하나 들고 들어와 어느 집 문 앞에 내려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일처럼 다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빠른 배송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 아무도 지키지 않는 그 짧은 빈 시간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문 앞에 놓인 물건은 그 사람의 것이라는 너무 평범해서 말로 꺼내지도 않는 기준이 이 복도 전체를 지키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그걸 특별한 장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죠. 모두가 너무 태연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 태연함 앞에서 더 조용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이런 식으로 남의 선을 넘지 않고 살고 있었고, 저는 그 당연함을 믿지 못한 사람으로 그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 생각을 멈춰 세운 것이 문 앞 택배였다면, 세 번째로 저를 더 조용하게 만든 장면은 그날 저녁 아파트 뒤편에 있었죠. 에밀리가 학교에 제출할 주소와 생활 안내를 확인하느라 관리실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관리 직원은 쓰레기 배출 시간과 장소를 짧게 알려주었습니다. 종량제 봉투,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저는 안내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조금 피곤했어요. 어느 나라나 쓰레기 규칙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규칙을 사람들이 실제로 지키느냐였죠. 저녁이 되자 에밀리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따라 나갔습니다. 아파트 뒤쪽 작은 공간에는 분리수거장이 있었고 그 옆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한 젊은 학생이 작은 통을 들고 오더니 손에 쥔 카드를 기계에 댔습니다. 삑 하는 소리가 나고 뚜껑이 열렸습니다. 학생은 음식물을 조심히 비운 뒤 통을 탁탁 털고 화면에 뜬 무게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장면이 불편하게 보였어요. 쓰레기를 버리는데도 카드를 찍고 무게까지 잰다는 것이 너무 세세한 통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좀 지나친 것 같구나. 집에서 버리는 것까지 전부 기록되는 거잖아. 에밀리는 바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을 보라고 눈짓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 여성이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손에 들고 있던 바나나 껍질을 대충 넣으려 하자 여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기는 좀 빼고 넣어야지. 그래야 냄새가 덜 나. 그 말투에는 훈계보다 습관이 묻어 있었죠.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봉투 입구를 조심히 잡았습니다. 옆에서는 중년 남자가 플라스틱 용기에서 라벨을 떼고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관리 직원이 흩어진 종이 박스를 펴서 한쪽에 가지런히 세웠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잘난 척하지 않았고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공간의 냄새가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는데도 코를 찌르는 악취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바닥에는 흘린 국물 자국이 거의 없었고 누군가 떨어뜨린 파 조각 하나를 지나가던 학생이 발끝으로 밀지 않고 손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칭찬해 주기를 기다리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때 미국에서 받았던 민원 전화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름마다 아파트 뒤 쓰레기통이 넘쳤고 주민들은 사진을 찍어 보내며 시청이 왜 빨리 치우지 않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집주인은 수거업체 탓을 했고 업체는 예산과 일정 탓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냄새를 싫어했지만 마지막 봉투 하나를 더 얹은 자기 손은 잘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현장을 다니며 해결책을 썼습니다. 안내문을 붙이고 수거 횟수를 늘리고 벌금을 검토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 한쪽에는 같은 질문이 남았습니다. 결국 누가 자기 몫을 조금 덜 떠넘길 것인가? 한국의 그 작은 분리수거장 앞에서 저는 그 질문의 답을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기계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카드는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냄새와 비용과 뒤처리를 어느 한 사람에게 밀어넣지 않으려고 각자 아주 조금씩 자기 몫을 확인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치가 굴러가게 만드는 것은 화면의 숫자보다 사람들의 손이었어요. 학생의 손, 아이의 손, 라벨을 떼는 남자의 손, 박스를 펴는 관리 직원의 손. 그 손들이 말없이 움직이는 동안 아파트는 깨끗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멋진 구호를 외쳐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저녁 귀찮은 일을 조금씩 나눠 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음식물 쓰레기통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과한 통제라고 생각했던 장면이 어느새 서로에게 피해를 덜 주려는 약속으로 보였어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또 틀렸죠. 한국 사람들은 감시당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시가 없어도 남의 물건을 건드리지 않았고 기록이 있어도 그 기록을 불평하기보다 자기 몫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괜찮아? 저는 분리수거장 한쪽에 가지런히 묶인 박스들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냥 내가 너무 쉽게 판단했구나. 그 말은 에밀리에게 한 말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제 자신에게 한 말이었죠. 저는 딸이 이 나라에서 불편해할 근거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얼마나 덜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복도에는 새 택배 상자 하나가 또 놓여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익숙한 듯 그 옆을 지나 자기 방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따라가며 상자를 피해 걸었습니다. 전날 밤에는 그 상자가 문제로 보였습니다. 이제는 그 앞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발걸음들이 쌓여 한 아이가 살 수 있는 동네의 표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발걸음들을 생각하며 다음 날 아침, 저는 에밀리와 학교까지 가는 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딸이 혼자 다닐 골목과 버스 정류장을 실제 등교 시간에 봐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죠. 에밀리는 제가 또 점검표를 꺼내 들자 웃었습니다. 아빠, 어제도 많이 봤잖아. 낮에 보는 길과 아침에 보는 길은 다르지. 내가 실제로 다닐 시간에 봐야 해.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아직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줄, 택배, 분리수거가 저를 멈춰 세웠지만 그것이 도시 전체의 습관인지까지는 믿지 못했어요. 저는 직업상 한 번 더 의심하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네 번째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학교로 가는 큰 길 모퉁이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 책가방을 맨 학생, 유모차 옆에 선 젊은 보호자, 그리고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정류장 한쪽에는 투명한 벽이 세워져 있었고 안쪽에는 의자와 화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그것을 보고 낮게 웃었습니다.
버스를 몇 분 기다리는데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에밀리가 저를 흘끗 보았습니다. 아빠는 또 너무 빨리 판단한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도시에서도 정류장 개선 사업은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결국 시민이 감당할 몫이라고 여겼죠. 버스가 오기 전 몇 분까지 챙기는 일은 제게 유난스러운 과잉 편의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노인이 천천히 안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쉬려는 줄 알았죠. 그런데 앉는 순간 노인의 어깨가 아주 작게 내려갔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했습니다. 얼굴에는 큰 표정이 없었지만 입가에 잠깐 풀리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굳어있던 몸이 의자에 닿자마자 조금 풀리는 얼굴이었어요. 노인은 장치를 보며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고맙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손을 녹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중년 여성이 가방을 고쳐 메고는 자기 자리를 조금 비켜주었습니다. 학생 하나는 노인의 지팡이가 통로에 걸리지 않게 발을 한 뼘 옮겼습니다. 전광판에는 6분이 남았다고 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지만 무릎이 아픈 노인에게는 몸을 버티는 시간이고 아이를 아는 보호자에게는 팔이 저려오는 시간이었죠. 그날 오후 그 생각은 다시 제 앞에 놓였습니다. 학교 주변을 둘러보고 돌아오는 길에 햇빛이 세게 내리쬐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는 큰 그늘막이 펼쳐져 있었고 아이를 데리고 나온 여성이 그 아래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햇볕을 피해 보호자의 다리 뒤로 붙었고 여성은 손바닥으로 아이의 이마를 한번 짚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학생 둘은 말없이 반걸음 뒤로 물러나 그늘을 나눠주었습니다. 누구도 특별한 선행을 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햇볕이 뜨거우니 조금 비켜주고 아이가 있으니 자리를 넓혀주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반걸음이 오래 보였어요. 사람들은 뜨거운 길에서 잠깐 숨을 고르고 신호가 바뀌면 다시 흩어졌습니다. 스마트 쉼터라고 적힌 정류장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큰 기대 없이 문을 열었고 버스가 오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나왔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의 모자를 벗겨 땀을 닦아 주었고 젊은 남자는 자리에 앉으려다 뒤따라 들어온 어르신을 보고 손잡이 쪽으로 옮겨섰습니다. 에밀리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긴 기다리는 시간도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 아닌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도시에서 시민에게 가장 자주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조금만 기다려달라. 예산이 부족하다. 노선 조정 중이다. 임시 불편을 양해해달라.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 말들이 너무 자주 반복되면 사람들의 하루는 늘 도시 뒤쪽으로 밀려납니다. 한국의 정류장은 거창하게 자신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다리는 사람의 몇 분도 시민의 시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몇 분을 가볍게 여긴 사람은 저였고 그 몇 분을 가볍게 넘기지 않은 쪽은 이 도시였습니다. 내가 또 쉽게 봤구나. 그 말은 에밀리에게 들릴 만큼만 작게 나왔습니다. 딸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옆에서 버스가 오는 방향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5번째로 저를 무너뜨린 일은 생각보다 사소한 메시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에밀리가 학교 안내 메일을 확인하다가 갑자기 표정을 굳혔습니다. 학생 등록 절차에 필요한 학교 제출용 기본 증명 서류 하나를 다음 날 오전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류 이름은 제게 낯설었고 발급처는 주민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이미 저녁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가자. 오늘은 끝났겠구나. 저는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행정기관은 문을 닫으면 끝나는 곳이었죠. 창구 셔터가 내려가면 시민의 계획도 함께 멈춥니다. 서류가 있어도 다음 날 다시 와야 하고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줄을 서야 합니다. 저는 그런 헛걸음을 줄이는 일을 평생 해왔다고 믿었지만 창구가 닫힌 뒤에 시민은 늘 어쩔 수 없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학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뒤 한국인 친구 지윤이 숙소 근처로 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지윤은 도착하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민센터 안 가도 돼요. 근처 지하철역에 무인민원 발급기 있어요. 한번 가봐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믿지 못했습니다. 밤에 역 안에서 몇 번의 터치로 학교에 낼 기본 서류가 나온다는 말은 제 상식과 맞지 않았습니다. 행정 서류가 그렇게 쉽게 나온다는 것이 이상했어요. 지하철역 한쪽 기계 앞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사람들이 개찰구로 지나갔고 한중년 남자가 먼저 화면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내문을 한번 읽은 뒤 서류를 받아 접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여성은 아이의 손을 잡고 기다리다가 자기 차례가 오자 화면을 눌렀습니다. 누구도 닫힌 문 앞에서 난처한 얼굴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지유는 에밀리에게 필요한 항목을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화면의 글자는 짧았고 안내 음성은 또렷했습니다. 에밀리는 긴장한 얼굴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있다가 어느 순간 팔을 풀었습니다. 종이가 나오는 작은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기계 아래쪽에서 흰 종이가 밀려 나왔습니다. 에밀리가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일로 미뤄야 한다고 생각했던 서류였죠. 누군가에게 사정하지 않아도, 창구 앞에서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지 않아도, 닫힌 문을 보고 돌아서지 않아도 되는 종이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종이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종이가 막아낸 하루가 보였기 때문이었죠. 주민센터에 들러야 하는 불안, 줄이 길면 수업에 늦을지 모른다는 초조함, 딸의 첫 학교 생활이 시작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그 순간 제 직업이 제게 되돌아왔습니다. 저는 도시행정 컨설턴트였습니다. 시민의 대기 시간과 헛걸음을 줄이는 보고서를 수없이 썼습니다. 하지만 제 도시에서 많은 시민은 여전히 창구 시간이 끝나면 반차를 쓰고 아이를 맡기고 닫힌 문 앞에서 한숨을 쉬었죠. 한국은 그 문제를 거창한 발표가 아니라 지하철역 한쪽에 세워둔 기계와 안내 문구, 그리고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손으로 줄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가볍게 말했습니다. 이거 출력해서 내면 돼요. 혹시 더 필요하면 다른 역에도 있어요. 그 담담함이 저를 더 부끄럽게 했습니다. 저는 평생 시민의 시간을 말했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그 시간을 이렇게 가까이 돌려주는 장면을 보고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행정은 시민을 찾아가기보다 시민이 시간을 내서 찾아와야 하는 것이라고 저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에밀리가 접어든 서류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로 하루를 살려주는 일이구나. 에밀리는 그 말을 듣고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 제가 한국에 온 뒤 처음으로 변명 없이 인정한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더 이상 점검표를 보지 않았습니다. 에밀리가 든 얇은 파일은 한국이 생활의 시간을 어디까지 가까이 돌려놓았는지 보여주는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 에밀리가 작게 기침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먼지가 들어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방에 들어와 물을 마신 뒤에도 딸의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괜찮다고 웃었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어 있는 피곤함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다시 아버지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행정과 정류장과 택배는 놀라웠지만 아픈 아이 앞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빠르다는 말이 의료에서도 통할까? 빠르면 혹시 대충 보지는 않을까? 불안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에밀리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며칠을 바쁘게 보내서 그런 것뿐이라고, 따뜻한 물을 마시면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눈에는 그런 말이 더 불안하게 들립니다. 아이가 아픈데도 부모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웃는 얼굴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사이 에밀리는 2번이나 기침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 딸의 목소리는 전날보다 더 낮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늘은 병원에 가자. 에밀리는 난처한 얼굴을 했습니다. 아빠, 큰 병원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때 지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근처 동네 의원에 가면 된다는 짧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현부터 마음에 걸렸습니다. 예약도 없이 작은 진료실에 들어가면 된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빠른 진료라는 말이 곧 가벼운 진료로 이어졌습니다. 빨리 접수하고 빨리 보고 빨리 약을 내보내는 방식이라면 아픈 사람의 불안은 어디에 남는 걸까 싶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에서 2블록 떨어진 의원으로 갔습니다. 건물 2층의 작은 내과였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접수대 앞에는 3사람이 앉아 있었고 진료 시간과 안내문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접수 직원은 에밀리의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를 차분히 확인했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을까봐 긴장했던 에밀리에게 천천히 다시 말해주었고 모르는 부분은 지훈이 전화로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이 너무 쉽게 흘러가는 것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은 뒤에도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환자가 많지 않은 것도 순서가 빨리 줄어드는 것도 불안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에밀리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얼굴을 굽혔습니다. 이렇게 빨리 들어가도 되는 걸까? 아직 간호사에게도 길게 설명하지 않았는데 의사가 어떻게 충분히 볼 수 있을까? 저는 진료실 문이 열리는 짧은 순간까지도 한국의 속도를 의심하고 있었죠. 그런데 진료실 안의 시간은 제가 예상한 방식으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에밀리에게 먼저 기침이 언제 시작됐는지 물었습니다. 열은 있었는지, 목이 아픈지, 콧물이 있는지, 잠은 충분히 잤는지도 하나씩 확인했죠. 한국에 온 지 며칠 됐는지, 밤에 춥게 잔 적은 없는지, 학교 일정 때문에 무리한 것은 없는지도 물었습니다. 여행 피로인지, 감기 기운인지, 알레르기 가능성은 없는지 차분히 짚어갔습니다. 저는 그 질문들 앞에서 조금씩 팔짱을 풀었습니다. 의사는 빠르게 몰아붙이지 않았죠. 에밀리가 단어를 찾느라 멈추면 기다려 주었고, 제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자 저에게도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목을 확인하고 숨소리를 듣고 열을 다시 잰 뒤에야 하루 이틀 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열이 오르거나 기침이 심해지면 다시 오라고도 했습니다. 그 말들이 대단한 치료처럼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큰 장비나 긴 절차가 아니었죠. 누군가 딸의 상태를 허투루 넘기지 않는다는 확인이었습니다. 그 작은 진료실에서 의사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방전을 받아 들고 나오자 에밀리의 표정은 한결 편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괜찮았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얼마나 방어적으로 의심했는지를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의원 아래층에는 약국이 있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안쪽 선반은 가지런했고 사람들은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사는 에밀리의 이름을 확인하고 몇 분 뒤 하얀 약봉투 여러 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드시면 되고요. 이건 졸릴 수 있어서 복용 후에는 조심하세요. 물 많이 드시고 열이 계속 나거나 숨이 답답하면 다시 병원 가세요. 약사는 말을 끝내고 그냥 봉투를 밀어주지 않았습니다. 봉투 앞면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다시 설명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후, 기침약, 목약, 주의사항. 글자는 크고 분명했고 봉투는 시간대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하나를 들어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아빠, 이건 헷갈리지 않겠다. 그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진료를 받고 나와도 환자는 다시 혼자가 됩니다. 약 이름과 시간을 기억해야 하고 졸림이나 주의사항을 놓치지 않아야 하죠. 특히 낯선 나라에 온 젊은 학생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약봉투는 그 혼자 남는 시간을 줄여주고 있었습니다. 의원은 딸의 상태를 대충 지나치지 않았고 약국은 딸이 집에 돌아간 뒤 실수하지 않도록 하루를 나눠주었습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이라는 평범한 말 속에 아픈 사람이 약을 앞에 두고 다시 불안해하지 않게 하려는 배려가 들어 있었죠. 저는 약봉투를 든 에밀리의 손을 보았습니다. 어릴 때 열이 나던 밤마다 체온계를 들고 딸의 방 앞을 서성이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한국의 작은 의원과 약국은 거창한 말 없이 제 불안을 낮춰주었습니다. 아이가 낯선 나라에서 아플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약을 받아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다시 겁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그것은 아버지에게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안도였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에밀리는 약봉투를 가방 안쪽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소리를 들으며 걸음을 늦췄습니다. 줄이 없는데도 순서가 왔던 식당. 아무도 지키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있던 문 앞 택배. 음식물 쓰레기통 앞에서 자기 몫을 나누던 손들. 기다리는 사람의 몇 분을 데워주던 정류장. 닫힌 창고 대신 밤의 역에서 서류를 내어주던 무인민원 발급기. 그리고 이제 아픈 딸의 하루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준 약봉투까지. 그 장면들이 따로 떨어진 편의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제야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생활 시스템은 사람을 놀라게 하려고 빠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덜 기다리고, 덜 의심하고, 실수를 줄이고, 하루를 덜 허비하도록 작게 나뉘어 있었죠. 그날 저녁, 에밀리는 약을 먹고 일찍 잠들었습니다. 저는 원룸의 작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귀국 전 정리해야 할 도시 서비스 보고서 초안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첫 문장은 며칠 전 제가 적어둔 그대로였죠. 작은 나라라 가능한 속도는 미국 도시가 그대로 따라하기 어렵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의 제 마음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작으니까 가능하다. 빠르니까 특별해 보인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 나라에서 본 것들을 제 기준 밖으로 밀어내려 했죠. 하지만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은 우리가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에밀리의 목소리는 조금 돌아와 있었고 기침도 줄었습니다. 우리는 원룸을 정리하고 학교 주변을 다시 천천히 걸었습니다. 골목의 식당 앞에 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흩어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또 작은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분리수거장 앞에서는 누군가 종이 박스를 접고 있었고 정류장 그늘 아래에서는 아이와 노인이 같은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한쪽의 무인민원 발급기 앞에는 한 사람이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밀리의 가방 안에는 시간대별로 나뉜 약봉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6장면을 하나씩 떠올리며 알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완벽한 나라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도 피곤한 사람은 있었고 바쁜 직원도 있었고 좁은 골목과 낡은 건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도시는 사람들의 하루가 완전히 지치기 전에 작은 손잡이들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차례를 몸으로 지키지 않아도 되게 하고 남의 물건 앞에서 선을 넘지 않게 하고 쓰레기의 냄새와 비용을 같이 나누게 했습니다. 기다리는 몇 분을 그냥 버리지 않게 했고 닫힌 창구 뒤에서도 서류가 나오게 했고 아픈 사람의 약 먹는 시간을 헷갈리지 않게 했죠. 그것은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매일 조금씩 지키는 습관이었죠. 그리고 그 습관들이 모여 외국에서 온 한 아버지의 기준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 저는 에밀리의 원룸 문 앞에 잠시 섰습니다. 복도 한쪽에는 다른 집 택배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는 위험으로 보였던 장면이 이제는 다른 뜻으로 보였습니다. 서로의 문 앞을 지켜주는 말없는 기준. 누가 보지 않아도 넘지 않는 선. 저는 그 앞에서 에밀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지 보러 왔다고 생각했어. 에밀리는 말없이 저를 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보니까 내가 혼자 버티기만 해야 하는 곳은 아닌 것 같다. 이 도시는 적어도 사람의 하루를 그냥 방치하지는 않는구나. 제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여기서 살아봐도 되겠다. 에밀리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딸은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먼저 떨렸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고서야 제가 방금 허락한 것이 한 학기의 일정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딸을 놓아주는 연습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거창한 안전선언이 아니라 이 도시 곳곳에서 본 생활의 장면들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보고서 첫 문장 위에 커서를 올리고 며칠 전의 문장을 지웠습니다. 손끝이 잠깐 멈췄지만 이번에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틀렸다는 것을 기록해야 했죠. 그리고 새 문장을 적었습니다. 시민의 하루를 덜 지치게 만드는 작은 약속들이 도시의 신뢰를 만든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야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도로는 특별한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정류장으로 들어오고 사람들은 신호 앞에 섰습니다. 그 모든 장면은 여전히 평범했죠. 그런데 바로 그 평범함이 제가 이 나라를 떠나며 가져가는 가장 큰 답이 되었습니다.